네, 반갑습니다. 청어학교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런 만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좀 착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41차시, 42차시 해야 되는데, 42, 43, 4시인 줄 43차시 나가는 줄 알고, 수업을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임시정부 41차시죠. 교과서는 53쪽이고, 53쪽,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란 주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 차시를 헷갈려서 지금 집에서 갑자기 급하게 촬영하는데 집중 잘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배웠잖아요. 3.1운동이 일본의 이런 무단 통치, 일본 조선을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무단 통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일어났는데, 당시 3.1운동의 결과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래, 우리가 이 강력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배경은 바로 이 3.1 운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이냐? 과연 임시정부가 그럼 왜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떠한 국가적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동과 또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임시정부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중요한 우리 임시정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 임시정부는 당시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우리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면서 한성,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요. 연해주나 이런 데에서 당시 정부 조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가 다른 곳에 생기니까 우리가 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9월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디에 임시정부가 위치했죠? 맞아요. 바로 상해였습니다. 왜 하필 그건 상해였냐?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었다면 나는 임시정부를 한성 또는 연해주 또는 상하이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한 게 제일 좋을까? 이때 아마 그들 통합운동하면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했는데, 이때 한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당시 일본이 이런 감시와 탄압 때문에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멀리 연해주에서는 장점, 당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건너와 살고 있고 독립운동도 하고 있어서 무장 독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장 투쟁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위치였죠. 하지만 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교통의 요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좀 지리적 요건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상해에 위치를 한 건데, 상해가 당시 어떤 도시였냐면은 중국이 모든 전 세계 외교관들을 다 상해에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상해에 위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여분발 조금만 가도 어떤 다른 나라 대사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외교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알리고 또 지원을 받기에는 상해만큼 좋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해는 약간 국제도시 같은 성격. 지금도 여러분 중국 상해 가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국제적으로 발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하기에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천술되거든요. 이제 외교 활동자였는데, 그래서 당시 영어도 잘하고 외교 활동에 능숙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제 부통령으로는 저 무장투쟁자였던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임시정부는 당시 이렇게 상해에 수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상해가 당시 외교 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현대적인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 나갔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잖아요. 언젠가 훗날이 정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모여서 어차피 우리는 훗날 정부를 만들 거야. 대한민국 정부이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치 체제를 민주적이고 또 현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치 체제 특징 3권 분립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이 3권 뭐였나요? 맞아요. 바로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지금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사법은 국회에서 하고 있고, 사법은 법원, 그리고 행정은 대통령 등 행정기관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3권 분립인데, 당시에 임시정부도 3권을 분립시켜서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 놨고요. 특히 당시 이제 왕정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정 정치체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위 위치를 했고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으면 또한 민주공화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습목표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인데요. 임시정부는 여러분 그 영화 암살 보시면 아는데 왜 전지현 그 배우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숨어들잖아요. 근데 막 여관이었나? 술집 같은 데 이제 숨어들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한반도 내에 수많은 비밀 단체들을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었어요. 연통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밀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임시정부가 뭐 이번에 일본에 뭐 경찰수가 몇 명 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런 식으로 행정조직, 당시 경기도권에는 독립운동 몇 개 단체를 만드시오 막 이런 식이면서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비밀 행정조직이 연통제였고, 교통국은 비밀 연락책 또는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낮에는 빵집이에요. 근데 밤에는 몰래 문을 닫고 거기서 막 장사했던 돈을 뭐 임시정부 요원한테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임시정부의 비밀 조직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한반도 내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 행정, 비밀 교통 조직을, 연락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독립공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임시정부가 돈이 없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옵니다. 제가 당 조선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딱 와서 임시정부 요원이 와서, 조선생, 이번에 독립자금 좀 내시오. 그래, 얼마 필요하고 하면서 내가 1,000원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임시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국가인데, 우리가 국가인데 이거를 딱 받아서 고맙소 하고 가면 안 되니까, 고맙소. 훗날 독립을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하면 2,000원 꼭 갚겠소 하면서 독립공채를 써줍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훗날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 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1,000원 돌려준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막 사람들한테 이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거기에 써져 있는 금액만큼 이제 모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이 독립공채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시정부를 이 독립공채를 발행했을 때 산 사람들, 기꺼이 그 돈을 준 사람들, 솔직히 그때는 1910년대, 1920년대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통치가 한참 절정일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때인데, 이거를 독립공채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을 위해서 큰 결단과 용기를 담아주신 거고,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립을 내가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도와준 거죠. 왜냐하면 훗날에 이걸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독립공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독립운동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들도 정말 대단했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시정부를 독립공채를 사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뭐 그리고 그때 기록 보면은 정말 저 임시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큼 저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았냐면은 외국 시장에 우리나라 뭐 이런 가락지, 우리나라 막 그런 놀이기 막 보물 같은 게 저 유럽 시장에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희생을 좀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이거 내 금가락지 하나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꿈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는 정말 수많은 외교활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상해의 위치에서 있잖아요. 상해가 외교 활동하는데 가장 좋았다라고 말했듯이 당시 임시정부는 상해에 위치하면서 정말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일본에게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임시정부의 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무슨 임시정부 위기가 뭐예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 임시정부는 다 출범하고 나서 정말 원활하게 독립운동 하던 게 아니라, 출범한 지 한 1, 2년 만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원래 임시정부가 없어질 뻔했어요. 진짜 없어질 뻔했어요. 왜 없어질 뻔했냐? 진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게 1921년, 아니 1919년이잖아요. 1919년 4월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통합이 된 게 이제 9월이었는데, 한 1년 좀 지났고, 2년이 안 됐을 때, 1921년쯤부터 위기를 맞이해요. 어떤 위기였냐면, 일단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비밀조직,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이 막 발각이 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정말 두 번 다시 3.1운동 없애야 돼. 조선에서 3.1운동 일어난 거 안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조선이 이자치 다 뒤져버립니다. 다 뒤지면서 독립운동 못하도록. 이때 임시정부의 비밀조직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 국내 활동이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임시정부 뭐 우리가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자고 했는데 뭐 크게 활약한 것도 없고 크게 활동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따라 좀 약간 위기감, 불안감도 생기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시정부의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 뭐였냐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광복을 받고 다시 대통령 뽑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죠. 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외교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통해 임시정부, 외세를 통해 외국에 외교를 하다 보면은 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분이어서 당시에 수많은 외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활동에 적합한 위치인 상해에 위치를 했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게 임시정부 요원들이 알게 되면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대체 위임통치청원이 뭐길래? 라고 궁금할 텐데 위임통치가 뭐냐면은 미국한테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통치를 청원 부탁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켜주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하세요라는 청원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통치를 미국이 위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리를 대신 받아서 통치한다는 게 위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식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 통치 청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임시정부 요원들이 막 불만이 막 쌓이게 되고 우리가 지금 무슨 활동하고 있는 거지? 우리 막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맞냐? 라고 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1921년 2월부터 임시정부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자, 이 회의 정말 여러분 임시정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임시정부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모든 정부 요인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했죠.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을 이제 다 초청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그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임시정부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는 회의가 70번이 넘게 열려요. 정말 수많은 회의들을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넘게 정말 이 요원들이 매일매일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루만 논의하는데 이때 크게 두 가지의 논점은 아닙니다. 야, 임시정부 거 봐라. 외교를 통해서 상해에 위치해 있고 상해에서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였다. 역시 우리는 싸워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아예 임시정부를 해체시킨 다음에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창조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야,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은 또 그만큼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우리가 좋은 방향을 위해서 임시정부의 이런 잘못된 방법은 개선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하자라는 개조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국민대표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을 해요. 근데 이제 이른번이 넘는 그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때 정말 이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규식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신규식 선생님 전에 얘기했었는데 왜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막 을사오적 다 죽일 거야 해서 몽둥이로 뛰쳐나오셨다가 독약을 먹고는 이제 살아남으면서 독립운동에 힘을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큰 기여를 했던 임시정부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규식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대표 회의가 열리자 이 끝날 때까지 이 임시정부가 지금 해체될 것 같으니까 이 요원들한테 난 지금도 단식을 하겠어. 여러분 절대 우린 싸워서 안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임시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빨리 화합을 하고 나아갑시다 하면서 단식을 하십니다. 내 독립을 위해서 단식하겠어. 여러분 제발 힘내시고 모이십시다 하면서 뭉칩시다 하면서 단식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단식을 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세요.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도 임시정부를 그 분열되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독립 외치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국민대표 회의가 얼마나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뼈아픈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 회의에서 그 70번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시에 수많은 임시정부 의원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냥 나는 무상투쟁할 거야. 나는 외교론가 원래 맞지 않아서 내가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러면서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정말 그 결과로 세력이 엄청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요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정말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때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셨던 분이 훗날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임시정부 소수의 임시정부 요원들만 남아서 이 임시정부를 계속 끌어나가신 것이었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당시에 큰 활동을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다시 위인 통치 청원 사건이란 것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고 극복하고자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지만 이게 결렬이 되면서 정말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고 이 위기를 극복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는 아마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하나 드리자면 그때 임시정부를 도와 활동하셨던 분이 그 유명하신 윤봉길,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교과서 이제 53쪽부터 54쪽까지 내용이었는데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은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임시정부는 이제 삼권 분립과 그리고 민주공화정 체제로 수립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교통제 연통국 같은 비밀 조직을 이끌었고 당시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이제 독립자금을 모았고 다양한 외교 활동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이 되고 또한 위인통치 청원 사건 여기 나와있지 날개 글에 당시 이승만의 위인통치 청원 사건 때문에 이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 요원들이 당시에 이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국민대표 회의가 열렸고 하지만 회의가 이제 결론이 안 나면서 임시정부에 많은 수많은 요원들이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줌에서 만나서 오늘 활동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